근데 문제는 에너지 전환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상 고온과 습도 상태에서 공존하는 관계에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영화 인스텔라입니다. 남아나지 않겠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 종이봉투를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가 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세열 소장입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강의의 마지막이 쓰레기군요. 결국 기후위기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에너지 전환이 될 테고요. 근데 문제는 에너지 전환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물질 전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에너지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끝장낸다고 해서 화석연료가 지구상에서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도 같이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원료로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뭘까요?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우리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에너지 전환과 물질 전환이 양축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석유가 빠져나가는 길목을 에너지와 원료 모두를 막아야만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순환경제로 가는 길,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요. 쓰레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분리배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혹은 평소에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강의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툰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이라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모두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리우블린이라는 중국 예술가의 슈퍼마켓 2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이 너무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초래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950년 이후에 인간의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량,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좋은 말로 해서 거대한 가속이지 실상은 인간의 폭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거대한 가속의 결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인류세 위기라고 합니다. 파울 크리천이 2000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파울 크리천은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한 공로로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2000년에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홀로세라고 하는데 홀로세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인류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 지구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현재 인간에 의한 6번의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의 대응은 이 인류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인류세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기후 위기가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기후위기만큼이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5년에 카자흐스탄에서 큰 코 영양 62%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했더니만 파스테오렐라균이 원인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파스테오렐라균은 큰 코 영양과 오랫동안 공생하는 박테리아였는데요.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상 고온과 습도 상태에서 공존하는 관계에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조사관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후변화가 방아쇠라면 파스테오렐라균은 총알과 같은 것이다. 라고요. 우리 인간의 몸에도 많은 박테리아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박테리아의 단 1%만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99%가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총알이 날라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황사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 황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상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황사는 뭐가 문제일까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0년 넘은 나무에 나이트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최근에 온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토양의 수분은 급격하게 증발하는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고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니까 온도가 더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화입니다. 동아시아의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고요. 앞으로 황사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을 보여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게 영화 인스텔라입니다. 지구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 그 모래바람이 이제 떠올랐던 것이죠. 풍선에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에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지금처럼 불어넣는다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소비의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게 저는 패스트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류 산업에서 의류 신상품이 나오는 주기가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는데요. 패스트 패션 산업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의류 신상품이 나오고요. 최근에는 패스트 패션을 넘어서는 또 새로운 패션이 나왔습니다.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 나왔어요. 울트라 패스트 패션은 일주일에 한 번 신상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신상품이 나오는 주기가 빨라졌죠. 신상품이 나오는 주기가 빨라진 것은 뭐냐? 유행의 주기가 빨라진 거예요. 유행의 주기가 빨라지면 우리의 소비의 속도도 빨라지고 불필요한 낭비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3R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는 5R을 얘기합니다. 5R 중에서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이 reject예요.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거절할까요? 단순히 일회용품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의 리젝트는 유행의 흐름을 거절하는 겁니다. 유행의 흐름에 소비자들이 맞설 수 있어야 폭주하는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친환경 재질에 관한 얘기죠.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면 종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껏 써도 되는 친환경 재질은 없습니다.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양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회용 비닐봉투가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회용 비닐봉투가 처음 발명이 된 게 1960년대 스웨덴입니다.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사람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처음 발명을 했어요. 툴린이 발명한 일회용 비닐봉투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닐봉투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티셔츠를 닮았어요. 그래서 티셔츠 봉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툴린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처음 발명한 계기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슈퍼마켓에서 남용되는 일회용 종이봉투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일회용 종이봉투를 쓰재끼다가는 숲이 남아나지 않겠다.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 종이봉투를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이
종이봉투를 대체한 일회용 비닐봉투를 발명을 했는데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사용을 금지시키자라고 합니다. 이미 50평 이상의 소매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환경부에서는 2030년까지 편의점을 비롯한 동네 슈퍼마켓까지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종이봉투는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에 종이봉투를 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60년 전의 문제로 저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비닐이냐 종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이 일회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원을 계속 돌려서면서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반대편에 있는 경제가 선형경제입니다.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선형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보이고 있죠. 캐고 쓰고 버리기만 하니까 자원 고갈이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환경제를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가운데 재활용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원을 캐고 쓰고 재활용을 한 다음에 버려요. 재활용은 하는데 물질의 흐름이 선형경제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활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재활용하고 버려버리기 때문이죠. 이때의 재활용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재활용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를 잠시 늦춘 재활용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재활용을 완전한 형태의 재활용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페트병을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 업체로 가면은 파쇄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크라고 하는 1차 재생원료가 만들어져요. 이것을 녹여서 국수처럼 뽑아낸 다음에 잘라서 쌀알 모양처럼 만들면은 이것은 펠릿이라는 2차 재생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펠릿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이런 재활용을 닫힌 고리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환경제 재활용이 바로 닫힌 고리 재활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로 갑니다. 페트병을 녹여서 실을 쭉 뽑아내면 폴리에스터 섬유가 되는 것이죠. 재생원료의 품질이 좋아서 실이 끊어지지 않으면 긴 섬유가 만들어져서 옷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생원료 품질이 나쁘면 실을 뽑을 때 실이 뚝뚝뚝 끊어지니까 짧은 섬유가 되죠. 그러면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솜으로 만들어요. 솜으로 만들어서 소파나 인형, 이불에 들어가는 재생솜으로 활용을 합니다. 어쨌든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섬유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이 섬유 제품이 쓰레기로 배출될 때 재활용이 안 돼요. 섬유 투 섬유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자, 페트병의 여행을 보게 되면은 분리 배출한 다음에 섬유로 재활용되었지만 그 끝은 결국은 소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활용 경제에서의 재활용 흐름입니다. 이것을 열린 고리 재활용이라고 해요. 불완전한 흐름의 재활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긴 섬유를 뽑아내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만 이 페트병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순환경제 재활용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페트병 재활용의 목표가 옷 만드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병은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페트병을 가지고 섬유를 뽑아서 옷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패스트 패션 산업이 야기하는 의류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쓰레기, 패스트 패션 산업이 페트병 재생 섬유를 쓴다는 것으로 마치 쓰레기 문제에 기여하는 것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패스트 패션 산업이 소비자에게 진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막대한 의류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만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경제는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세계 자원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산업의 안정성까지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외부의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 자원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대두가 되었는데요. 지금 순환 경제의 이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아, 단순히 재활용을 열심히 하자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순환에 경제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원순환,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의 실질적인 문제로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순환경제에 따라서 산업의 표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표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건을 팔기 어려운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품에 다시 쓸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지 못하면 산업의 경쟁력이 서서히 약화되는 것이죠.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쓰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페트병 재생원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로 만든 품질 좋은 신제보다도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의 가격이 2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구해서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따라서 자기 제품에 쓸 수 있는 양질의 재생원료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재활용 체계의 전환, 정비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전환을 위해서 생산자, 정부, 지자체, 소비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55%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제품 소비에서 45%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품 소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제품 소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순환 경제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에너지 전환과 물질 전환, 순환 경제가 같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정리하면 3가지. 생산 단계에서 낭비 없는 생산을 어떻게 갈 것이냐, 소비 단계에서 일회용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어떻게 갈 것이냐, 배출 단계에서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플라스틱 문제 먼저 살펴보고 이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2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민주적 사치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민주화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저렴한 가격에 아주 많이 생산을 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의 수준을 높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질 소비의 민주화, 즉 가난한 사람들도 옛날에 그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소비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던 물질의 소비의 기반을 마련해줬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꽂는 머리빗이 특권층이 사용하던,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용하던 굉장히 샤치품이었어요. 오늘날 같은 샤넬백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굉장히 고급 사치품이었어요. 그게 20년대가 되게 되면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가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플라스틱이 발명된 것이죠.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거북이 등껍질을 모방할 수 있으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음으로 인해서 서민들도 그 제품을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기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틱의 남용의 대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주에 풀려난 사악한 기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플라스틱의 기원은 1800년대 중반에 존 웨슬리 하야트라는 사람이 당구공을 대체하기,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당구공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처음으로 발명이 됐고요. 다음에 베클랜드의 페놀 수지 등을 하면서 이렇게 30년대 PP 등이 발명되면서 서서히 플라스틱 대중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1950년대 이후가 되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 소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1955년에 미국 라이프지에 실렸던 표지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온 가족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사진인데요. 1950년은 플라스틱 일회용 시대에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일회용품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였는데요. 플라스틱 업체들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사람들이 이 편리한 플라스틱 일회용품 소비에 중독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밋빛 기대를 품게 되었는데, 시장에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풀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왜? 인간은 한 번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비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 자꾸 씻어서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업체가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 회의의 주제가 이겁니다. 플라스틱의 미래는 쓰레기통에 있다. 플라스틱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재활용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싹 지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회용 소비에 중독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1967년에 개봉한 영화 졸업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젊은 시절에 주연한 영화인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얘기할 때 이 영화를 호출하는 것은 이 영화에서 나온 딱 한마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에게 사업을 하는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로 와봐. 한 다음에 just one word. 딱 한마디만 할게. 플라스틱 산업에 취직해. 그러면 먹고 살기 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가 되면 플라스틱이 아주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이 되면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1964년이 되면 세븐일레븐에서 최초로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테이크아웃하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서서히 플라스틱 산업 일회용 사용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한 60년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스타보 툴린에 의해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발명이 되고요. 다음에 일회용 기저귀가 발명이 되고요. 70년대가 되면은 페트병이 발명되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용기 등이 서서히 확산되면서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생활을 점령하는 시대로 서서히 확산되게 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은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천년에서 존재하는 고분자 물질들은 녹말 같은 물질들인데요. 이것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정지하는 과정에서 나프타라고 하는 부산물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산물을 분해해서 석유화학 물질로 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현재 석유라고 하는 화석 연료에 기인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은 석유를 태우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은 이렇게 석유로 만들었던 이런 분자들을 중합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 붙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든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을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열가소성 수지는 이렇게 열을 가하면 녹는 플라스틱을 말하고요.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하더라도 녹지 않는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녹는다,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재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열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해도 녹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수지에 한정돼요. 열경화성 수지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멜라민 수지예요. 밥그릇 쓰는 거 있잖아요. 멜라민 수지. 그 멜라민 수지는 녹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다 쓰레기로 배출해야 돼.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5가지 종류입니다. 페트, P, PP, PS, PVC 이렇게 해서 5대 범용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분리배출 표시에서도 이런 5가지 재질 외에 나머지 재질은 기타 other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되죠.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가정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은 저 5가지 플라스틱에 한정되기 때문에 5가지를 주요하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other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용하기 때문이죠.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1950년에 200만 톤을 사용했는데요. 2015년이 되면 4억 톤으로 65년 만에 정확하게 사용량이 200배가 증가합니다. 이 추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2050년에 최소 10억 톤에서 최대 15억 톤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이 되면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은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고 그 이후에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플라스틱 제국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 이후에 2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이 그 이전에 50년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2019년 기준으로 약 9억 톤을 봅니다. 500메가와트 석탄 화력 발전소 190개를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약 7억 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훨씬 더 많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50년이 되게 되면 28억 톤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동안 인간이 83억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어요. 이 58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이 됩니다. 12%가 소각이 되고요. 79%가 투기되거나 매립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치는 9%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들 중에서 플라스틱만큼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65년 동안의 세계 평균이 9%면 지금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평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한 12% 정도 봐요. 그동안에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에 플라스틱 분리 배출률을 약 39%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독일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률은 약 16%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3%예요. 얼마 전에 발표한 환경부 자료에서는 2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나 못하는 국가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플라스틱을 남용하기만 했지 그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년에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2억 톤이에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1,100만 톤이에요. 20년이 지나면
3천만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5년 동안 인간이 바다에 밀어넣었던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1억 5천만 톤이에요. 20년 지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 쓰레기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의 강입니다. 투기된 쓰레기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이렇게 강으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플라스틱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는 것이죠. 첫 번째, 해양생물의 피해입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버리게 되면 그물에 걸려서 해양생물들이 죽습니다. 이것을 고스트피싱, 유령업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유령업으로 수십만 마리의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냥 먹어요. 왼쪽에 사진은 미역이잖아요. 근데 바로 붙어 있는 사진은 플라스틱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이 미역과 플라스틱 조각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닐봉투인데요.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나 거북이는 해파리로 착각을 하게 돼요. 먹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북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에서 새끼를 낳고 키우는데요. 부모새가 바다로 가서 먹이를 주어서 배속을 채운 다음에 다시 날라와서 배속을 개어서 먹이를 먹이는 건데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이렇게 먹이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을 먹은 알바트로스 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이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 위장이에요.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가 비닐을 먹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비닐이 위에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고래는 배에 비닐이 가득 찬 상태로 굶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해양생물의 피해인데, 바다 쓰레기 때문에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다 쓰레기에서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에게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크기가 5mm 미만 크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크기가 마이크로 단위 미만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조각은 오히려 몸 밖으로 소화기관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작은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초미세 플라스틱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세포벽을 뚫고 들어와서 몸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처럼 미세 플라스틱 조각에 축적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국에서 시체 한 부를 해부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장기 47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됩니다. 혈관을 뚫고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의 몸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오염 물질을 죄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유해 물질을 흡착하게 되니까 생물체의 몸에 들어오는 오염 물질의 양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첨가제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바다에 유출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에서 바다로 유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게 유출이 되었을 때 바다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역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정도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바다에 밀어넣었던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WWF에서 추정을 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일주일에 5g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한 달이 되면은 21g 칫솔 한 개 분량이 우리 몸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플라스틱 문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소비자 실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개개인의 소비자들은 분리배출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 하더라도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되지 않게 물건을 만들어버리면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재활용은 잘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아무리 장바구니를 열심히 든다고 하더라도 장바구니 안이 비닐봉투로 가득 차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부터 비닐을 싸서 만들어버리면 소비 단계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만 잘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의 변화까지도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 제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비존슨일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2006년경에 쓰레기 제로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유리병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4인 가족이 1년 동안 배출한 쓰레기가 유리병 하나다.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하게 되는데요. 비존슨 사례를 쭉 보여주면서 자, 개인이 실천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비존슨처럼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존슨처럼 살라고 개인들의 자꾸 실천을 압박하게 되면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가 진절머리 난다고 다 도망쳐버릴 거예요. 오히려 쓰레기와 관련된 냉소주의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비존슨처럼 살 것이 아니라 조금 일반적으로 일반 수준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산자와 정부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와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방적인 실천이 아니라 실천과 병행한 소비자 행동입니다. 소비자가 당연히 해야 될 분리배출 등의 역할들은 실천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의 실천만으로 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정부에게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비자 행동이고 소비자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어택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낭비 없는 생산, 일회용 없는 소비, 재생원료 기반 생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낭비 없는 생산 단계에서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 눈높이에서는 재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재고가 되고 이 재고들이 기업들이 결국은 다 소각을 해버리잖아요. 요즘 소비자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유의 유통기한은 10일인데 소비기한은 한 50일 정도 돼요.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 관점에서 최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유는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은 50일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되면서 10일이 지난 것들은 소비자들이 다 쓰레기로 배출을 해버려요.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 많은 낭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냐. 혹은 유통기한 임박하게 되면은 다 반품을 해버리게 되고, 이 반품된 것들이 다 소각장으로 직행을 하게 돼버립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으로 출시되고 나서 판매되지 않은 것들이 아웃렛 시장으로 돌고 돌다가 안 팔리게 되면 결국은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재고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크게 4가지 단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만들 때부터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량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재고가 남지 않게 만들고, 그래도 재고가 남게 되면은 생산자 스스로 재상품화를 시키고, 생산자 스스로 재상품화를 하기 어려우면은 중고품으로 기부를 해서 유통시키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기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생산자들이 재고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공공의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재고 물품을 받아서 이 중고품으로 재사용 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공공 기반의 도매 조직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할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품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이고, 상품으로 유통시키기 힘들 경우에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재활용을 잘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일회용 없는 소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일회용 없는 소비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소비의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장재 없는 매장, 포장재 없는 온라인 소비 모델, 일회용품 없는 소비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재 없는 매장, 제로 웨이트 샵, 리필 스테이션, 무포장 가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동네마다 하나 정도의 이런 매장들이 들어서야만이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소비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매장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공공 중심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매장 인프라가 갖춰지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들의 경우에도 물건을 만들 때부터 벌크용 제품, 포장재를 씌우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야 되는 것이고, 판매자도 벌크용 제품 매장의 운영에 의무가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알맹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어제도 생협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생협 매장이라면 적어도 세제 이런 것들은 리필할 수 있는 리필 상품이 의무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이런 알맹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들은 매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빈 용기는 다시 가져가서 이렇게 다회용기로 공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매장에서 소비자까지는 또 소비자가 자기 용기로 제품을 소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부터 소비의 전 단계에서 일회용 포장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일회용 포장재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 소비인데 이건 룹 소비 시스템인데요. 도쿄하고 프랑스, 파리, 뉴욕에서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소비를 하는데요. 일회용 포장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물건을 배송할 때도 다회용기로 배송을 하는 것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소비하고 난 빈 용기를 모아두면은 이 통째로 다시 가져가서 이 용기는 세척해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니까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카페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배달 음식 같은 곳에서 일회용품이 계속해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배달 시장의 경우에 매년 2배씩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한 2조 5천억 시장이었는데요. 2020년에 얼마냐 하면 20조예요. 그냥 2배씩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시장이 증가하다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달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모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새 말하는 용기 내 챌린지예요. 소비자가 식당으로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물건을 음식을 사서 자기 용기에 담아서 테이크아웃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일회용 포장 용기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굉장히 강한 실천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서 확산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은 다회용기 보증금 시스템이에요. 매장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그 용기에 보증금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그 용기를 반환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모델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이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마트 같아요. 반찬 가게 같은 거. 다회용기에 반찬을 담았고 그 용기에 보증금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가 갖고 왔을 때 반환해주는. 요즘 샐러드바 젊은 청년들이 샐러드를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샐러드 용기에 다회용기에 담아서 보증금을 붙여서 하는 모델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청년 기업 이런 것들도 요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분업화 전문화가 되는 것이죠.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배달되고 나면은 그 빌려준 업체가 그것을 수거해서 전문 세척 설비에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빌려주는 것인데요. 저는 적용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식당들 가게 되면 컵 씻기 싫어서 종이컵 쓰는 식당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는 다회용 컵을 빌려주고 쓴 컵은 다시 가져가서 다시 세척해서 빌려주는 이것도 사업장 내 사용하는 모델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이크아웃 하는 업체 모델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배달 시장에서 다회용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배달 시장에서 다회용기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비용입니다. 배달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음식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비용의 상승이 일어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전에는 계속 이것을 배달 앱 업체들 혹은 일회용기 생산자들이 이거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음식점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닐까? 소비자들의 80%가 배달시킬 때 일회용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비용을 500원 혹은 1000원 더 내고서라도 다회용기에 배달시키겠다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일회용기에 배달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는 단일한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아니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소비자들이 좀 더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모델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구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치소비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소비 동맹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동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들은 비건이라고 봅니다. 요새 제비의 삶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비. 제로 웨이스트하고 비건을 합한 거예요. 왜? 비건들이 제로 웨이스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서로의 가치가 잘 합치되거든요. 왜냐?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로 웨이스트의 가치와 쉽게 접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비건 전문 식당들하고 비건들을 앱에서 연결시켜주고 배달은 다회용기를 통해서 배달하고 다회용기를 빌려준 업체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다시 씻어서 공급해주는 이 모델들을 만들게 되고 추가되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은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제 배달 앱이 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해 줘야 돼요. 만약 배달의 민족 등을 비롯한 현재 배달 앱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공공 배달 앱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건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비건들은 항상 정보에 비건 전문 식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이 플랫폼에 배달 기능까지 얹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올해 혹은 내년까지 1, 2년 사이에 이런 모델들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저는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실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업체인데요. 지금은 KT 사옥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하는 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도시락 같은 경우에 대량으로 주문한 도시락의 경우에는 다회용기로 제공하고 그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세척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강북구 이런 쪽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배달 쪽도 이 다회용기 사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래시버스터즈 대표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일회용기가 위생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냐? 확인해봤냐? 본인은 확인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재를 갓 뜯은 플라스틱 일회용기의 세균을 측정하고 세척을 한 다회용기 세균을 측정하게 되면 포장재를 갓 뜯은 일회용기의 세균수가 세척을 잘한 다회용기의 세균보다 30배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위생은 다회용기를 세척을 잘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위생이라는 거예요. 일회용기도 위생적이 되려면 씻어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야 돼요. 근데 일회용기는 위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씻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의 위생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다이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시키고 다시 반환받아서 세척하는 방법, 모델들도 가능할 거고요. 지금 이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7월 5일부터죠. 제주도에서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일회용 컵을 없애겠다.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시키고 곳곳에 반환 기계를 설치한 다음에 다회용 컵을 반환받아서 전문 세척 업체에서 수거해서 세척한 다음에 다시 스타벅스 매장으로 공급하는 이 모델들을 올해 제주도에서 실험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 육지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한 다회용 컵 보증금 시스템도 같이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프라이부르크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퇴출시킨 이런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가 한국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품의 재사용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고 품을 판매하는 매장 역할, 업사이클 제품 판매하는 역할, 수리수선 서비스 제공, 체험 교육, 여기서 제로웨이트 샵 운영까지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하나가 운영이 돼야 되고요. 지금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 단위의 동네 재사용 매장이 다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촘촘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와 동네 재사용 매장과의 관계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 기업 개인들의 재고품들 있잖아요. 이 재고품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동네 재사용 매장이 이것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를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되고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동네 재사용 매장에 뿌려주는 도매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기능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는 지자체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순환경제 제로 웨이스트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지자체 단위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는 저는 지자체의 자원순환과 이렇게 과별로는 다 관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밀착된 이 인프라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분리배출 체계를 어떻게 체계를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분리배출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좋은 분리배출은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기 좋은 상태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왜?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 기반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재활용품은 많은 양을 배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배출 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분리배출했을 때 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우리가 분리배출했을 때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구분해서 각각의 품목별 특성에 맞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아주 작거나 양이 적으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분리배출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런 품목들은 거점에서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거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거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활용 정거장 같은 사업도 하게 되고 성남시에서 자원순환 가게 같은 사업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유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네 단위의 복합적인 센터 같은 개념의 매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웨이트 샵이라든지 중고 매장이라든지 이런 매장의 기능을 하면서 일반적인 분리배출로 해결할 수 없는 재활용품을 모아주는 재활용품 방앗간 역할까지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병 뚜껑을 모아서 재활용하듯이 이런 것들을 작은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거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네요. 자,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은 페트, PE, PP, PS, PVC, 기타 재질로 분류가 되는데 플라스틱 재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질별 선별이에요. 왜?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녹아야 돼요. 그런데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섞이면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재질끼리 분류를 해야 잘 녹여서 재생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된다. 재질별로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페트, PE, PP, PS 4개 정도 재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두 번째 색깔이에요. 같은 색깔별로 선별을 해야 그 색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원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투명하거나 백색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재질의 투명하거나 백색인 재생원료는 재생원료 품질이 제일 높은 거죠. 왜? 투명하거나 백색이면 색깔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등급이 같은 재질의 같은 색깔이 있고요. 세 번째 등급이 같은 재질의 여러 색깔이 섞인 거죠. 여러 색깔이 섞여버리게 되면 검은색이 나오니까 검은색 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재생원료 가치가 떨어지고요. 제일 나쁜 것이 여러 재질의 여러 색깔이 섞인 재생원료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재생원료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저급의 재생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려면 만들 때부터 단일한 재질의 색깔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게 플라스틱 재활용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유색 페트병을 퇴출시키고 투명 페트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페트병 재활용인데요.
페트병은 어쨌든 파쇄해서 세척해서 녹여서 페트병으로 만들거나 실로 만들거나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페트병의 90%가 우리나라에서는 투명한 페트병이에요. 따라서 페트병은 투명한 페트병 위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페트병 재활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투명하지 않은 색깔, 페트가 아닌 재질. 둘 중에 하나만 걸리게 되면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페트병에서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게 마개하고 라벨입니다. 마개는 HDP라고 하는 재질이죠. 그래서 페트병과 다른 재질이고 색깔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트병 본체하고는 마개는 반드시 분리되어 재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라벨은 재질이 페트부터 시작해서 PP, PS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들이 사용이 되는데 같은 페트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라벨에는 색깔이 들어가니까 투명한 페트병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라벨은 반드시 병하고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명한 페트병 본체와 마개 라벨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이게 그냥 페트병을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라벨은 어쨌든 소비자가 떼서 비닐로 배출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동의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라벨은 재질과 관계없이 라벨을 뗀 다음에 비닐로 분리 배출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럼 마개는 어떻게 할 거냐? 마개를 떼서 분리 배출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마개는 너무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냥 분리 배출해버리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하더라도 결국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의 플라스틱 방앗간처럼 마개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마개를 떼서 배출해버리면 이 마개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페트병 마개는 페트병을 마개를 뗀 다음에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개를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면은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하자는 거죠.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될 거냐? 예, 분리가 됩니다. 왜?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플라스틱은 물에 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가라앉는 플라스틱과 뜨는 플라스틱이 다릅니다. 페트병은 대표적으로 물에 가라앉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파쇄를 하게 되면은 페트병 조각이 물에 가라앉죠. 마개는 PE 재질이잖아요. PE 재질은 물에 뜨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 파쇄를 한 다음에 물에 씻으면 페트병은 가라앉고 마개는 뜹니다. 그래서 각각 뜬 거 가라앉은 걸 싹 하게 되면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은 마개까지 페트병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개도 재활용되니까 페트병 고리도 우리가 뗄 필요가 없어요. 페트병 고리 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 힘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개하고 고리는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배출을 하는 게 오히려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서 그것까지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개만 따로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한 마개는 붙여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절지선이 있는 이 라벨들이 요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절지선 라벨의 문제가 뭐냐면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에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써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라벨을 떼지 않으면 다 물에 가라앉아서 재활용 공정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절지선 있는 라벨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떼셔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절지선 라벨이 있는 것들 경우에 라벨을 뜯는데 라벨이 뜯기는 것이 아니라 손톱이 뜯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페트 재질 라벨을 써서 그래요. 페트 재질은 결이 가로우기 때문에 세로 잘 안 뜯겨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착각에 빠져서 페트병이니까 페트 재질 라벨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PS 재질 라벨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접착제를 쓰더라도 이렇게 손잡이를 두게 되면 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라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손잡이를 너무 작게 만들어요. 좀 크게 만들지. 쪼잔하게.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떼기 힘든 건 아니다. 결국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투명 페트병 아파트의 경우에 작년부터 분리 배출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투명 페트병 중에서도 생수, 음료, 간장병만 해당이 됩니다. 식용유병, 샴푸, 세제병, 올리고당병, 불소요원삭 같은 이런 병들은 투명하다라고 하더라도 분리배출하시면 안 돼요.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되고 그냥 플라스틱류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이라고 했을 때 생수, 음료, 간장병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소병 같은 경우 이 하얀색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질문 많이 던지시는데 색깔이 다른 거 아니냐, 재질이 다른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가위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하얀색 부분도 투명 페트병하고 똑같은 재질이에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명한 페트병이 두꺼워져서 하얀색으로 변한 거예요. 저걸 다시 녹이면 투명한 색깔로 변합니다. 근데 왜 두껍게 하얀색으로 하냐? 주스는 뜨겁게 가열한 상태에서 살균을 해야 되니까 가열한 상태에서 페트병에 부어 넣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입구 부분이 얇으면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두껍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하얀색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PS다. 그러니까 익스펜디드, 팽창된, 공기가 들어가서 팽창된 PS 재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이 PS 재질이에요.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쓰레기로 배출되면은 부피는 크고 가벼워서 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스티로폼은 분리 배출되면 무조건 가까운 곳으로 가져가서 녹여서 공기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선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지 않고 별도의 녹이는 작업장으로 가서 굵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낸 인고토로 만들어서 쌀알 모양의 펠릿으로 만들어서 액자 등으로 재활용을 하는데요. 스티로폼에 관련해서 분리 배출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설명드리면 이런 종류들은 일단 다 스티로폼이에요. 특히 과일 깔개판. 이거 스티로폼이 아니다라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 의해서 가장 많은 제재를 당하는 것들인데 저도 당해요. 제가 재활용 전문가라서 이거 재활용 잘 돼요 라고 해도 제 앞에 그건 아니고 쓰레기 박사의 굴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활용이 잘 되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EP예요. 스티로폼은 PS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PE 재질이에요. 그래서 재질이 다르다. 그다음에 요가 용품으로 많이 쓰는 이 봉 같은 것들은 PP 재질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과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약간 스펀지 느낌이 나는 이것들은 다 PE 재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이 있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스티로폼은 하얀색 위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색깔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제일 민감한 게 페트병하고 스티로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있는 것은 이제 스티로폼, 흰색 스티로폼에 섞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컵라면 용기 같은 경우에 국물 자국이 남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안 씻겨요. 없애려면은 햇볕에 노출시키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 세척이 아니라 햇빛 세척을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컵라면 많이 드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컵라면 용기가 일렬로 몇 줄이 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경질 플라스틱은 PPPPS인데요. 이거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질면 선별만 하니까 검은색의 재생 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 국물 자국이 남아요. 국물 자국이 남으면 어떡할 거냐? 컵라면 용기는 국물 자국이 남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에요. PP 재질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물 자국이 남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만 잘 세척을 하시면은 국물 자국이 남아 있어도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달 용기에 테두리에 비닐이 남아 있을 때 이 비닐을 다 떼야 되냐? 떼는 게 원칙입니다.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100% 다 안 떨어져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그러면 비닐이 전혀 안 떨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쓰레기로 버려야 되냐? 저는 그래도 분리배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비닐은 PE 재질이기 때문에 PP 재질의 PE 재질은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섞여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닐 자국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분리배출하시라. 너무 우리가 분리배출 결벽증으로 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색상, 재질별, 선별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질이 섞인 여러 색깔의 비닐이죠. 그러다 보니
물질 재활용을 하더라도 이런 재생원료가 나오죠. 하급의 재생원료가 나오니까 재활용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비닐의 25% 정도가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이렇게 압축 성형을 해서 SRF 폐기물 고유형 연료라고 해서 석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태우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플라스틱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또 수요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을 해도 태워도 수요처가 많지 않아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이 계속 그 수요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있는 것이죠. 5% 정도가 기름을 볶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면 기름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기술도 아직까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앞부분에서 물질 재활용하는 것이나 폐기물 고형 연료로 태우는 방식이나 다 비닐 재활용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비닐의 재활용의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도시 유전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방식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드 재질인데요.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아드 재질 어떻게 분리해야 되냐? 분리 배출해야 되냐? 일단 아드류는 용기류하고 비닐류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비닐류는 재질별 선별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질과 관계없이 비닐류는 다 비닐류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비닐류 배출하실 때 저는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경우, 특히 소금기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비닐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배달 음식 시켰을 때 덮여오는 비닐랩, PVC 재질이에요. PVC 재질의 비닐은 비닐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묻어 있는 비닐, PVC 재질의 비닐랩, 이 두 가지만 비닐에 섞이지 않도록 제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비닐의 종류이면 요새 그 뽁뽁이 완충제 비닐, 그 비닐로 분리 배출해도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전 다 비닐로 분리 배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용기류예요. 즉석밥 용기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용기 같이 아드 표시가 된 것들 재활용이 안 된다 언론 보도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일종의 즉석밥 쇼크 이런 것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즉석밥 같은 경우에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왜? 아드 표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95%가 PP예요. 5%가 다른 재질이 섞여 들어가 있는데 실제 즉석밥 용기를 선별하게 되면 PP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PP로 받아서 재활용은 가능하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에서 아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선별을 안 하는 선별장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긴 하는데 좀 요 부분은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화장품 용기 같은 아드 용기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분리 배출해도 선별장에서 선별하지 않아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팩트예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드 용기류는. 그러면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분리 배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EPR제도 대상 품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 살 때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이미 재활용 비용을 낸 거예요. 재활용 비용을 낸 건데 다시 쓰레기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이중 부담을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선별해야 될 것들을 선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소비자들은 분리배출도 하고 재활용 비용도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배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리배출 이후에 선별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것은 정부와 생산자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 잘 정비를 안 한 것이죠.
선별장의 경우에 당연히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생산자들이 선별장에서는 선별 비용을 주고 그 선별된 것들은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또 재활용 비용을 주고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재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분리배출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분리배출의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탈플라스틱 전략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플라스틱을 줄일 거냐,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거냐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전략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 탈플라스틱 전략과 관련해서 제일 많은 논란이 되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 쪽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 쪽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생분해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빨리 일어나도록 만든 플라스틱을 얘기해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면 무조건 식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유로 만들어도 분해가 빨리 일어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PBS나 PBAT 같은 재질은 석유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이고요. PLA라고 하는 것들은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만든 식물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분해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분해 속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분해가 얼마나 빨리 되어야 생분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이다라고 할 때 인정 기준이 뭐냐면 58도씨 조건에서 6개월 동안 분해시켰을 때 90% 이상이 분해되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자연환경 조건은 58도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바닷물이나 토양이나 강물이나 이런 자연환경 조건으로 버려졌을 때에 얼마 기간 이내에 분해될 거냐? 모르죠, 뭐. 58도 조건에서 6개월 실험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환경 조건에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지금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1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또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능성이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인데 이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은 원료가 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신에 식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생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로 만들었지만 생분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을 특별하게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분해가 안 되는 식물 플라스틱은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이냐? 만약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태워야 되거든요. 그럼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웠을 때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더라도 이때 온실가스는 탄소 중립 성질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해야 될 플라스틱의 경우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플라스틱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석유로 만든 일반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식물 플라스틱. 이게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플라스틱이 다른 모든 플라스틱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플라스틱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플라스틱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은 바다로 투기가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로 가죠.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도시 지역은 소각이 됩니다. 불에 태우기 때문에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쓸 필요가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생분해 플라스틱만 따로 모아서 매립을 하게 되면 분해가 빨리 일어나니까 그건 친환경적인 처리 아니냐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썩을 수 있는 것들을 매립장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분해가 일어나면서 메탄이 생성돼요. 매립가스.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온실가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썩을 수 있는 쓰레기의 매립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가 잘 되니까 매립시키자. 이게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이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어떤 곳에 써야 되냐? 투기가 쉽게 일어나는 영역, 어구 같은 것들, 농촌의 멀칭용 비닐 같은 경우,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태계에 투기가 쉽게 일어나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분해가 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그래도 환경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식물 플라스틱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소각을 시켰을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플라스틱의 종류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분 초과했는데요. 자,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